플로파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상가 투자가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어떤 경우에는 상가 때문에 그 노후를 완전히 망쳤다는 언론 기사도 많이 있는데, 어, 이게 정말 그런 경우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가를 투자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과 그 연금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걸 투자라는 건 절대 그 상가를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곰곰이 고민하고 공부하셔서 한번 상가 투자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곳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상가를 여러 번 투자를 많이 해서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상가라고 하면 상가 건물, 그러니까 상가 건물을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구분 상가죠. 결국 어떤 큰 아파트형 공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상가에 한 호실이나 한 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사실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갖는 방법은 뭐 제가 직접 짓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남한테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경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그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상가 건물은 저는 이거 둘 다 해봤습니다. 둘 다 해봤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제가 그 실패해도 괜찮을 때 그 했던 방식인데 30대 초중반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상가는 그 제가 나대지를 레버리지를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토지를 매입하고, 그 외에 건물도 론을 일으켜서 결국 다 대출이죠. 다 대출을 일으켰고, 자기 자본은 토지대의 한 10%? 20% 정도만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상가 신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가 신축도 두 번 해봤는데요. 한 번은 일반 그 3층짜리 상가를 한번 신축해 본 적이 있고, 한 번은 다가구 주택을 한번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필로티를 띄우고 위에 18가구 정도로 해서 다가구 주택, 이렇게 두 번을 해봤는데 실패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투자하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금 이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짓는 과정에서 건축에 대해서도 건축 현장이나 건축 소장만큼은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건축이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설비나 전기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리고 또 공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이후에 준공 관련해서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해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하는 건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 그 투자자가 그냥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권하는 투자가 아니고, 사실 신축은 심하지만 매입을 고민할 경우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입도 이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뭐 투자랑 대출도 문제지만 이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10층, 뭐 15층 이렇게 높은 건물이야 그 건물 관리하는 상주하는 관리 직원들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다음에 관리 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뭐 예를 들면 2층이나 3층 정도, 뭐 1, 20억, 2, 30억 되는 그 상가 건물을 산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건물을 매입했을 때, 뭐 대출도 대출이었지만, 뭐 비가 서서 뭐 물이 샌다, 그다음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뭐 어디가
갈라졌다, 어디 파손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의 그 업체들을 붙여서 하기도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스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마다 원복 공사라든지, 아니면 신규 공사라든지, 아니면 또, 불량 임차인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매입하는 것도, 뭐, 대형 건물이면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작은 건물이라고 하면, 이 개인 사업자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노하우나, 아니면 좀 시행착오의 과정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퇴 시점에 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은퇴 시점에,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뭐, 월세로 뭐 평생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이거 나중에 뭐 애들한테 물려주면 좋겠지. 은퇴 시점이 아니라 은퇴 한 10년 전쯤에 매입해서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실제로 해봤고,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매각도 해봤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분 상가를, 이거 조금 뭐, 누구는 얘기하면 이 구분 상가 잘못했다가 난리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구분 상가를, 그래서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구분 상가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구분 상가는 결국 위에 옆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직사산업센터에 밑에 있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에 있는 밑에 상가를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중에 여러 이슈나 아니면 버틀렉들을 대부분 해결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관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 구분 상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구분 상가를, 지금 상가를 2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분양해서 갖고 있고요. 하나는 임차인이 들어갔던 것을 매입해서 상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인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제가 건물 관리나 아니면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세금이나 뭐 이런 돈적인 관리는 좀 필요하지만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받으면서 다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도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지,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상가가, 관리하긴, 그리고 은퇴 시점에 갖고 있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자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을 여러 개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건물을 갖고 있어야 뭐, 자본 차익이라든지, 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작은 건물들을 한번 신축해보고, 매입해보고, 분양도 하고, 또, 부부상가를 매입해본 결과라는, 은퇴 시점에는 그냥, 잘, 임차가 되어 있는 구분상가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은퇴 시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를 여러 번 운영해 보면서 몇 가지 저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가 관련한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서는 요 7가지를 조금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우량 임차인이 필수입니다. 저는 아까 상가 건물도 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가 건물에 식당도 들어가 봤고요. 있어 봤고요. 임차인으로.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있어 봤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사무실도 임차를 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숍도 한번 줘 봤군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번 줘 봤는데, 사실, 그 중에 법무사 사무실 정도만 오래 있었고, 나머지들은 오래 계시지도 않았고, 뭐 한 2년? 5년? 길어야 5년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도 사실 식당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건물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시설이나 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그걸 나중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도 건물의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 시설이나 커피숍 이렇게 좀 건물에 별로 그 큰 데미지를 안 주는 상가들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구분 상가를 갖게 되면서 병원을 의원을 임차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뭐 굉장히 관리나 이런 데서 아무런 이슈가 없어서 왜 의원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의원이 뭐 임차료를 잘 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 건물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임차를 하면서 별도의 그 건물에 대한 데미지나 컴플레인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상가 임차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량 임차인 들어오는 게 가장 그 필수고요. 그래서 이게 임차인들이 2년, 4년에 한 번씩 하고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뭐 임차인을 다시 구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했는지도 스트레스고 또 새로 오신 분이 그 구조에 영향이 없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전기 설비는 또 새로 어떻게 끌어들이시는 건지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라서 가급적 우량 임차인을 받는 게 필수. 이건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익률 확인이라는 게 뭔 말씀이냐면 뭐 보통 서울 시내에서 요즘 임차 수익률은 한 연 3.5에서 4.5, 한 연 4% 정도가 조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3%도 많고 4%도 많은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그 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임차료로도 수익률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한 2.5에서 3.5 사이 이 정도가 그 임대료에 받는 수익률로 볼 수 있고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5, 평균 한 4% 정도가 수익률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억짜리 구분 상가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연으로 따져서 한 2천만 원, 월 한 150 정도나 160 정도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가장 일반적인 그냥 대략 계산했을 때 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에서 4%, 서울과 수도권 기준입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세금 전이죠. 세후는 제가 좀 여러 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는 깎아야 됩니다. 세후로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한 70만 원 정도가 제 순수이고요. 나머지는 세금으로 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3%라 그러면 실제로 제 순수익률은 한 2%대 초반. 그 다음에 4%라고 하면 2% 후반에서 3% 초반이 제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억이면 보통, 월 100에서 이게 뭐, 1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보통 100에서 100만 원 정도에서 한 110만 원 정도가, 내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5억도 뭐, 다 다르죠?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 이건 5억은 그냥 예제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상가에서 중요한 점 3번이 아까 말한 계속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관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큰 뭐 건물을 갖고 있어서 관리소장님이나 그 뭐 수선팀 그다음에 설비팀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는 한 대부분 개인 사업자는 이걸 다 자기가 처리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아파트는 조금만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죠. 그런데 그건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동산의 원래 가장 큰 취약점이 유동성의 부족이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그거에서 예외인 상황인 거고요. 이 상가도 마찬가지로, 뭐 샀다가 뭐 수익률을 맞춰서 팔려고 한다. 의외로 생각보다, 뭐, 동영상 같은 데서는 좀 잘 팔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생각보다, 상가를 그렇게 자본 차익으로
사서 파는 거,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도 4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월세 위주로 내가 그 파이프라인을 하나 가져간다. 이런 생각으로 보유를 하시면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세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상가를 보유한다는 건, 저는 이제 월급쟁이니까 지금 월급쟁이 기준으로 보면 일반 사업자를 하나 새로, 개인 사업자를 하나 새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마다 그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기마다 그 부가세 신고나 고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나 이런 것도 상가니까 7월, 9월에 내야 되고요. 요건 제가 따로 한번 다른 편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도 있기 때문에 요 세금 공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6번째고요. 마지막은 대출입니다. 상가를 사는데 이걸 자기 자본으로 100% 사는 경우는 거의 100명에 진짜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가 대출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는 그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 세금 공제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는 상가를 투자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우에 대출을 사업 대출로 보기 때문에 일부 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이라도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대출은 거의 다 받는 편이죠. 왜냐면 뭐 연예인분들 보면 뭐 100억짜리 상가를 샀다. 근데 뭐 그 중에 몇십억은 그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법인으로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 대출과 세금 때문에 그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출을 얻고 이런 방법들이 그 전부 다 이 세금과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보통 뭐 60%도 받고요. 요즘 평균 한 40%에서 50%그 상가 대출 받을 때 해주는 것 같은데 보통 60%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대출을 활용을 잘하고 거꾸로 이 대출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맨 처음에 대출을 받았지만 거의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출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고 그걸 어떻게 차원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상가에 대해서, 물론 그 상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가를 셋업을 잘만 해놓으면 연금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서 그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상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반드시 그 뭐 상가를 해서 잘못되는 경우 아니면 그건 욕심을 내는 경우도 많고요. 잘못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가는 한 번씩은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